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세계사의 분야 중 하나가 중국사일 듯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국사를 재미있게 몰입하면서 배우다가 중도 하차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해혁명 이후 중국 군벌의 시대인데요. 이 시기는 워낙 다양한 세력들이 경쟁하던 복잡한 시대라 신해혁명 이후부터 국국내전까지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사의 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군벌들의 각축전이 전개되다 보니 복잡한 건 사실인데 한 번의 흐름만 잡고 보면 그 양상만은 삼국지 초안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대한 아주 쉽게 중국 군벌의 시대를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해혁명 직후 상황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중국 대륙에선 신해혁명이 발발했습니다. 혁명파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순원은 신해혁명의 기회를 틈타 혁명파 요원들을 모아 1912년 1월 1일 난징을 수도로 삼고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청나라 황실 내각에서는 당대 청나라의 최대 규모 군벌을 이끌던 위안스카이에게 난징으로 가서 순원의 임시정부를 무너뜨리도록 하였죠. 하지만 순원은 위안스카이에게 청나라를 무너뜨리면 총통직을 넘기겠다는 제안에 위안스카이는 청나라를 배신하고 1912년 2월 12일 청나라 내각을 해산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를 퇴위시키면서 청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난징에서 취임식을 갖겠다는 조건을 어기고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에서 취임식을 갖고 총통이 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면서 독재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적 질타를 받자 위안스카이는 국제적 승인이라도 받고자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15년 일본이 산둥반도로 넘어와 산둥반도의 이권을 넘겨달라는 21개조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일본은 위안스카이를 중화민국의 공식 국가원수로 인정해 주었죠. 1915년 12월 끝내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이 아닌 중화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공화정부를 부정해버린 거죠. 위안스카이를 비판하는 여론은 빗발쳤고 위안스카이를 타도하겠다는 혁명대전이 두 차례나 벌어졌습니다. 이미 노쇠해 있던 위안스카이는 점점 신경적으로도 쇠약해지고 극도로 불안 증세를 보이자 위안스카이의 신복들이 위안스카이를 설득해 위안스카이 스스로 황제에서 물러나며 다시금 공화정부인 중화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지 83일 만이었죠. 난징에 있던 순원을 비롯해 중국 전역의 혁명파 세력들은 위안스카이가 총통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며 총통직에서도 물러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신경쇠약으로 원래 앓고 있던 방광결석이 심해지면서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진 위안스카이는 부총통이었던 리위안홍에게 총통직을 넘기겠다고 선언한 뒤 자진 퇴위하였죠. 그리고 얼마 못 가 1916년 6월 위안스카이는 사망하죠. 위안스카이 이후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된 건 부총통이었던 리위안홍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징에서 처음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며 중화민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순원은 위안스카이가 약속을 어긴 채 지멋대로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리위안홍의 베이징 정부를 부정했습니다. 중화민국의 유일한 정통 정부는 자신이 있는 난징의 정부라고 여겼죠. 리위안홍은 위안스카이와 거의 같은 세대로 위안스카이와 동일하게 옛날 리홍장 라인의 북양해군 소속의 장교였습니다. 청일 전쟁에도 참전한 바 있었으며 리홍장이 북양 해군에서 물러났을 때 계승자였던 위안스카이와 함께 북양 해군을 북양 군벌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죠. 하지만 북양 군벌 내 리위안홍의 입지는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그저 짬킹이다 보니까 위안스카이가 베이징 정부를 구성할 때 넘버 2가 되었을 뿐이었죠. 베이징 정부의 새로운 총통이 된 리위안홍은 비단 순원의 난징 정부만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위안스카이 사후 리위안홍의 입지는 그다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북양 군벌 내에서 여러 파벌들이 저마다의 군벌을 형성하면서 리위안홍을 몰아내고 자기가 베이징 정부를 차지할 야망의 군벌들이 드글거렸거든요. 위안스카이 사후 북양 군벌은 크게 세 가지 군벌로 찢어졌습니다. 안휘 군벌, 직계 군벌, 봉천 군벌이었죠. 그저 짬킹에 불과했던 총통 리위안홍은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리위안홍에게 가장 위협적인 파벌은 안휘 군벌이었습니다. 군벌의 시대 시리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안휘 군벌입니다. 안휘 군벌은 옛 북양 군벌 내 단치루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 세력으로 이 단치루이가 안후이성 출신이다 보니까 그의 파벌을 안휘 군벌 혹은 안후이성의 별칭 한자인 환을 써서 환계 군벌 라고 불렀습니다. 단치루이는 총통 리위안홍을 쫓아낼 궁리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를 친 건 총통 리위안홍이었습니다. 확실히 짬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리위안홍은 의회를 포섭해 정치적으로 단치루이를 내몰았고 리위안홍은 단치루이를 해임시켜버렸습니다.
해임된 단치루이는 텐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때 같은 북양군벌 소속의 장교였던 장신과 만나는데 단치루이와 장신은 무능한 리위안흥을 서로 규탄하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장신은 더 파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나라를 다시 되살리는 것만이 중국을 부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죠. 단치루이는 장신의 이러한 복벽주의에 동의하면서 1917년 6월 두 사람은 안휘군벌 병력을 모아 베이징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던 리위안흥은 항복하였고 단치루이와 장신은 베이징을 장악했습니다. 장신은 자금성으로 가서 자금성에 있던 선통제 푸이를 다시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장신 등이 선통제 푸이를 다시 황제로 추대한 복벽 사건을 장신의 한국식 도금을 따와 장훈복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치루이와 장신의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치루이는 리위안흥을 추방하는 것이 목표였지 사실 청나라를 부활시키고 선통제 푸이를 복귀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장신의 병력이 필요해서 장신의 생각에 동의해주는 척한 겁니다. 단치루이도 어쨌든 공화정부가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고요. 결국 단치루이는 장신의 뒤통수를 치죠. 이 단치루이는 군대를 이끌며 베이징으로 진입했고 장신은 네덜란드 공사관으로 도주합니다. 이후로 장신은 계속 네덜란드 공사관에 머물렀고 선통제 푸이는 바로 폐위되어 버렸으니 복귀한 지 고작 12일 만이었죠. 장훈 복벽 와중에 실권을 잃은 총통 리위안흥은 자진퇴위하였습니다. 리위안흥이 퇴위하자 부총통이었던 펑거장이 위안스카이 리위안흥에 이어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의 3대 대총통을 물려받았죠. 하지만 펑거장은 상징적인 인물일 뿐 실권은 모두 국무총리 단치루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남쪽에 있던 난징 정부만이 중화민국의 유일한 정부라고 주장했던 혁명파의 상징적인 인물 순원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순원의 난징 정부가 정통성만큼은 있었지만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청나라 멸망 후 중국 전역은 각 지방별로 찢어져 있었죠. 순원은 다른 지방의 군벌들과 연합을 해야 베이징 정부를 타도할 수 있다고 믿고 난징을 나와 광저우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순원은 단치루이가 장악하고 있는 베이징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며 1917년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니 이 전쟁을 호법전쟁이라고 합니다. 순원은 이 호법전쟁에 중국 남방 윈난성의 군벌 탕지야오와 광시성의 군벌 루룽팅을 끌어들였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호법전쟁을 진압하러 진압군을 보냈으나 아무래도 중국 대륙이 워낙 넓다 보니까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보낸 베이징 정부군은 싸우는 족족 패배하였습니다. 순원의 호법전쟁에 함께했던 윈난성의 군벌 탕지야오는 쓰촨성까지 세력을 확장했죠. 그런데 쓰촨성을 점령한 탕지야오가 이제는 만족했는지 호법전쟁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오질 않았고 광시성의 군벌 루룽팅도 베이징 정부와 강화를 통해 마무리하면 어떻겠냐고 나왔습니다. 애당초 이 둘은 베이징 타도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세력 확장 혹은 세력권 보장이 목적이었던 군벌이었죠. 크게 실망한 순원은 광둥성의 군벌이었던 천중민과 연합해서 호법전쟁을 계속 전개하기로 합니다. 순원과 새롭게 연합한 광둥성의 군벌 천중민은 후난성과 푸젠성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윈난성의 군벌 탕지야오와 광시성의 군벌 루룽팅은 무리한 전쟁으로 확대하지 말라며 1918년 5월 군 정부 대회의를 거쳐서 순원을 제명해버렸습니다. 제명된 순원은 잠시 일본에 머무르다가 한 달 후 다시 귀국했는데 이 한 달 사이에 전쟁의 불씨가 사그라들었고 순원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베이징 정부에서는 대총통이었던 펑거장의 임기가 끝나 물러나고 군벌과 무관한 문관 출신이었던 쉬스창이 새로운 총통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실 위안스카이 사후 총통직을 이어가던 리위안흥, 펑거장 두 사람은 총통 대행이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선거로 선출된 쉬스창이 위안스카이에 이은 공식적인 2대 총통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정식적으로 총통으로 선출된 쉬스창은 과연 문관 출신답게 전쟁을 원치 않았고 단치루이 등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쉬스창은 남북 화평의 슬로건을 내걸며 국회를 남북 출신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1918년 11월 완전한 정전명령을 선포하며 호법전쟁은 끝이 납니다. 순원은 애매하게 끝나버린 호법전쟁을 매우 아쉬워했죠. 절망에 빠진 순원이었으나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사건이 터지면서 순원에게는 희망의 빗줄기가 찾아오고 그는 재기합니다. 바로 오사운동이었죠. 중국 군벌의 시대 2부입니다. 1910년대 중반은 중국사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군벌들이 난립하며 어수선한 시대였던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었는데 특히 중국 내 일본에 대한 민심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순원과의 약속을 어기며 자기 멋대로 베이징 정부를 수립했던 위안스카이는 생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자 국제적으로나마 중화민국의 정통 국가원수로 인정을 받기 위해 산둥반도의 이권에 대한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에게 넘긴 바 있었습니다. 1919년 황제에 등극한 위안스카이가 황제직을 포기하고 사망한 뒤 중화민국이 각종 군벌로 찢기자 일본의 영향력도 축소되었고, 일본은 일본 입장에서 중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베이징 정부에서는 안희 군벌의 수장 단취루이가 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18년 호법전쟁을 끝으로 베이징 정부에서는 문관 출신의 대총통 쉬스창 등 온건파가 득세하면서 강경파였던 단취루이의 실권이 많이 약화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의 사회도 격변하는 사회에 맞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중국의 지성계와 학계, 문화계가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유행과 패러다임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 패러다임을 신문화운동이라고 합니다. 신문화운동은 천두슈의 신청년이라는 잡지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천두슈는 전통적인 한학 공부를 하였으나 일본, 프랑스를 유학한 뒤 근대 사상에 빠진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도 근대 사상을 전파하겠다며 1915년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는데, 이 잡지에서 천두슈는 서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사상들의 중요성을 설파했으며 전통적인 동양의 학문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며 유학을 비난했죠. 천두슈의 신청년 잡지는 전통적인 중국 동양 고전에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던 당시 청년 지식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17년 천두슈가 베이징 대학교의 문학 원장이 되자 베이징 대학교가 신문화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천두슈의 신청년 잡지는 중국 문학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 문학사에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의 기점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신청년 발간인데, 편집장 천두슈의 신문화 운동을 포함해 이 신청년의 필진들은 새로운 문학사조를 주장합니다. 그 필진들 라인업이 웅장해지는데요. 루신, 후스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실용성이 없는 고어나 고문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맞는 구어체적인 문체를 쓰자는 백화문의 보편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베이징 대학교를 중심으로 신문화 운동에 빠진 베이징 대학교의 젊은 학생들에게 아직도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는 군벌들과 일본에게 휘둘리며 자주성을 잃어가는 베이징 정부에 대한 반발감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질서를 재편하라는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 1월에 열렸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 산둥반도의 영유권이 당연히 중국에 넘어오리라 중국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산둥반도는 한때 독일이 점거하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일본이 빼앗아갔죠. 하지만 일본도 승전국의 일부였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산둥반도의 영유권을 일본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중화민국이 국제적으로 이토록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건 일본도 일본이지만, 작금의 중화민국 정부가 베이징 정부와 순원의 광둥 정부로 나뉘어 있으니 중국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니냐며 중국 청년들은 자국 정부에도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1919년 식민지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식민지 조선에서도 조선의 전 국민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 거국적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는 소식은 세계 일파만파로 퍼졌고, 중국에, 특히 베이징의 중국 청년들은 3.1운동에 큰 감화를 받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에 나서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은 과거 위안스카이가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수락해주었던 날짜 5월 7일에 대규모 시위운동을 벌일 생각이었으나, 베이징 정부가 조금씩 학생들의 시위 계획을 눈치채자 베이징 대학교 지도부들은 시위 날짜를 앞당겨 5월 4일 아침 베이징 대학교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학생들은 오후에 천안문 광장으로 이동했고, 광장에는 베이징 인근의 대학교 학생들까지 다 모여 운집해 있던 시위 인원은 약 3,000명이었다고 하죠. 베이징 대학교의 학생 지도부들은 운집해 있던 시위 인원들 앞에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시위 인원들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었고, 그중 대중 감정에 치우친 일부는 매국노를 처단하자며 과거 21개조 요구를 조인했던 외교관 차오르렌의 집을 쳐들어가서 집을 불태우고 집에 있던 사람들을 구타했습니다. 시위는 점점 과격해졌고 경찰이 투입되어 학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베이징 정부는 그날 저녁 바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학생 시위대는 체포된 학생들을 풀어달라며 시위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등교를 거부했죠. 5월 6일 경찰 총감과 베이징 대학교 총장이 학생 지도부들과 만나 이 학생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베이징 정부는 무슨 폭도들과 협상을 하냐며 경찰 총감과 베이징 대학교 총장을 해임시켜버렸고, 이에 학생 시위대들은 9일부터 다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순원이 오사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베이징 정부는 더 시위대들을 안 좋게 봤거든요.
베이징에서 시작한 시민운동은 전국으로 퍼졌고 중국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역시 청년들을 중심으로 반봉건, 반외세, 반군벌을 외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5월 중에서 말이 되면 전국 200개의 도시로 퍼집니다. 시민은 6월까지 계속되었으며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그리고 상인들은 철시하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는 등 시위를 했고 감옥에는 더 이상 방이 안 남을 정도로 불길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더 이상 이 시위를 막을 방법을 못 찾았고 그간 강경하게 진압하려던 방침을 포기한 채 체포되어 있던 시위자들을 모두 석방시켜 주었으며 주요 친일파 인사 3명을 파면시켰습니다. 오사운동의 영향으로 파리에서 중국 사절단들은 산둥반도권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리 강화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파했지만 파리 강화회의는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중국인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반영해서 국제회의 결과 몇 년 후 1922년 산둥반도를 중국에 반환해줍니다. 한편 오사운동으로 큰 감화를 받았던 광저우의 순원은 호법전쟁 실패 이후의 낙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고 1919년 10월 10일 중국 국민당을 창당했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이 광둥 정부의 유일 정당이어서 순원의 중화민국 정부를 국민당 정부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사운동은 비단 국민당 창당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국민당과 공산당의 창당이 똑같이 오사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아이러니하죠. 이미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선 여러 기관지를 통해 사회주의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의 온상은 베이징 대학교였죠. 신청년이란 잡지를 통해 신문화 운동을 일으켰던 천두슈가 베이징 대학교 문학원장으로 있으면서 베이징 대학교는 새로운 사상이 물밀듯 들어오는 지식의 집결지 같은 곳이기도 했고 천두슈 역시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던 지식인이었죠. 사회주의에 빠져든 청년들로는 베이징 대학교에 다니는 엘리트 학생들도 있었지만 학구열은 엄청나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 청년들이 프랑스로 건너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주의를 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우언라인 덩샤오핑이 이때 그런 학생들이었고요. 베이징 대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아닌 청년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장소로는 해외로 쉽게 뻗어가고 또 해외에서 중국으로 올 때 가장 많이 왕래하는 광저우와 상하이가 있었고 이 두 도시도 사회주의 세력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오사운동을 기점으로 소련에서는 중국 사회에도 중국 공산당을 창당할 필요성을 느끼곤 1920년 5월 소련 코민테른에서 보이튼스키를 상하이로 파견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선 리다지오가 베이징 대학교 문학원장 천두슈에게 가서 베이징 대학교에 있는 마르크스주의 연구회를 중국 공산당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천두슈가 소련 코민테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보이튼스키, 니콜스키, 마링, 리다지오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천두슈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1921년 천두슈는 상하이에서 제1차 전국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공산당을 창당했습니다. 천두슈가 초대 서기장이 되었죠. 베이징 정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새롭게 선출된 문관 출신의 대총통 쉬스창의 온건파와 그간 베이징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단치루이의 안휘 군벌 사이의 알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쉬스창은 단치루이에게 호법전쟁이 다 끝났으니 병력을 해산하라고 강요했으나 단치루이는 외몽골에서 몽골족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핑계로 병력을 해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총통 쉬스창은 문관 출신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개인 병력이 없었고 그 역시 단치루이의 군벌을 몰아내기 위해선 다른 군벌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단치루이의 안휘 군벌은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중국 군벌의 시대 3부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새롭게 선출된 문관 출신 대총통 쉬스창의 온건파와 그간 베이징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단치루이의 안휘 군벌 사이의 알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쉬스창은 단치루이에게 호법전쟁이 다 끝났으니 병력을 해산하라고 강요했으나 단치루이는 외몽골에서 몽골족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핑계로 병력을 해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총통 쉬스창은 문관 출신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개인 병력이 없었고 그 역시 단치루이의 군벌을 몰아내기 위해선 다른 군벌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총통 쉬스창이 접근한 건 북양 군벌에서 파생된 군벌 중 하나였던 직계 군벌이었습니다. 안휘 군벌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직계 군벌입니다. 위안스카이의 북양 군벌은 위안스카이 사후 파벌에 따라 크게 3개의 군벌, 안휘 군벌, 직계 군벌, 봉천 군벌로 나뉘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중국의 행정성이지만 지금의 허베이성의 옛 명칭은 허베이성이 아니라
직례성이었습니다. 직례성은 베이징과 텐진을 아우르고 있는 성으로 우리로 치면 경기도와 비슷한 개념의 성이었죠. 직계군벌의 수장은 쉬스창 이전 대총통 대행으로 해오던 펑고장이었습니다. 펑고장도 위안스카이와 같은 세대로 젊은 해군 장교였던 시절 리훈장 라인의 북양해군 소속이었으며 훗날 위안스카이 리 위안훈과 함께 북양해군을 북양군벌로 확장시켰죠. 펑고장의 고향이 직례성이었던지라 그의 파벌을 직례군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펑고장도 노년이었던 만큼 대총통 대행을 끝마치고 쉬스창이 정통 대총통이 된 이후 얼마 못 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직계군벌을 이끌던 군벌은 차오쿤과 우페이프였습니다. 차오쿤 역시 직례성 출신으로 펑고장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직계군벌의 원로였으며 우페이프는 차오쿤의 부하 장교로 사실상 직계군벌의 실세였죠. 대총통 쉬스창이 직계군벌을 통해 단치루이의 안휘군벌을 견제하려고 하자 단치루이는 군대를 동원해 베이징 정부의 내각과 의회를 협박해 자신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했으며 직계군벌의 차오쿤과 우페이프를 수배하여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1920년 7월 분노한 차오쿤과 우페이프는 직계군벌을 동원해 베이징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베이징 교회에서부터 전투가 벌어졌고 이 싸움을 안휘군벌과 직계군벌의 싸움이라 하여 안직전쟁이라고 합니다. 만주의 봉천군벌까지 직계군벌 편에 서자 안휘군벌은 빠르게 무너져버렸고 안직전쟁은 직계군벌의 승리로 끝납니다. 대총통 쉬스창은 단취류이를 탄핵시켜버렸죠. 안휘군벌에 대한 처우를 두고 대총통 쉬스창과 직계군벌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대총통 쉬스창은 안휘군벌에 대해 적당히 처벌을 하고 넘어갈 걸 원했고 직계군벌은 강경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만주의 봉천군벌은 대총통 쉬스창의 온건적인 입장에 편을 들어주었죠. 결국 단취류이를 강제로 하야하는 것에서 마무리 짓기는 했으나 안직전쟁에서 안휘군벌의 패배로 안휘군벌은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직계군벌 측에선 단취류이의 처우를 두고 대총통 쉬스창의 온건한 입장에 편을 들어주었던 만주의 봉천군벌에 대해 대단히 탐탁치 않아 있습니다. 직계군벌의 실세 우페이프와 봉천군벌의 수장 장쩌린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휘군벌, 직계군벌에 이어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만주의 봉천군벌입니다. 지금의 동북 삼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아우르던 군벌이었죠. 봉천군벌 역시 북양군벌에서 파생한 군벌이었습니다. 봉천군벌의 상징과도 같았던 봉천군벌의 수장은 장쩌린이었습니다. 장쩌린은 만주의 마적단 출신이었습니다. 이 만주에는 마적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쩌린의 고향은 만주이지만 그 조상들은 중국 내륙 출신이라 장쩌린도 혈통적으로는 중국인이랍니다. 이 장쩌린은 그저 한낱 마적단에 불과하던 자신의 조직을 치안 유지대로 둔갑시키면서 청나라 당국과 상인회의 지원을 받으며 조직을 확대합니다. 이 시기가 워낙 만주가 시끄러웠던 시기였잖아요. 이 장쩌린은 만주의 기타 마적단들을 토벌하면서 세력을 더욱 불려나갔습니다. 신의 혁명 이후 장쩌린은 위안스카이를 지지하였고 만주의 군벌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것을 기뻤던 위안스카이는 장쩌린의 군대를 북양군벌의 27사단으로 소속시켜주기도 하였죠. 하지만 위안스카이가 복고적 결정을 이어가며 전국적인 민심을 잃자 장쩌린은 빠르게 위안스카이와 손절하면서 만주의 봉천군벌로 독립하였죠. 북양군벌의 정통이라 자부했던 직계군벌에선 언제나 제멋대로인 만주의 봉천군벌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치르이의 안휘군벌을 몰아내고 같이 베이징 정부를 운영하게 된 직계군벌과 봉천군벌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특히 직계군벌의 실세 우페이프와 봉천군벌의 수장 장쩌린은 인사권을 두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대총통 쉬스창과 직계군벌의 수장이자 원로였던 차오쿤이 중재에 나설 정도였으나 두 사람은 그 사이가 좋아지기 힘들었죠. 한편 중국 남방에선 순원의 국민당 정부가 북벌을 준비하자 봉천군벌의 장쩌린은 순원의 북벌을 막겠다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산해관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우페이프는 장쩌린의 봉천군벌 병력을 보고는 순원이 아닌 자신을 향한 군사적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1922년 4월 결국 직계와 봉천이 충돌했습니다. 직계군벌은 약 10만 명 규모였으며 봉천군벌은 약 12만 명 정도였죠. 이를 1차 직봉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건 6월 즈음이었습니다. 1차 직봉전쟁의 승리는 우페이프의 직계군벌이었죠. 봉천군벌은 산해관 넘어 만리장성 이북으로 모두 철수하였고 장쩌린은 모든 관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장쩌린의 봉천군벌은 앞으로 중국 본토내의 일이나 베이징 정부의 일에 전혀 개입하지도 관여하지도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페이프는 대총통 쉬스창을 하야시키고 옛 북양군벌의 원로 장교이자 위안스카이 시절 부총통을 지내다가 위안스카이 사후 총통 대행을 맡았던 그러나 군벌들의 각축전에 끼고 싶지 않아서 자진퇴일을 했던 리 위안홍을 데려와 총통으로 다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리 위안홍은 허수아비였고 베이징 정부의 실세는 우페이프였죠.
중국의 남방, 순원의 국민당 정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원은 국민당을 창당하고 베이징 정부를 타도하겠다며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징 정부에서 안휘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이 순원에겐 북벌의 기회라면 기회였는데 왜 그간 순원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과거 순원이 베이징 정부를 타도하겠다며 호법전쟁을 일으켰을 때 중국 남방의 윈난성 윈난군벌과 광시성 광시군벌과 손을 잡았으나 그 둘은 순원을 배신했었죠. 대신 순원이 손을 잡은 건 광둥성의 군벌 천중밍이었습니다. 호법전쟁은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한때는 순원과 천중밍이 중국의 중부지방까지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둥성의 군벌이었던 천중밍이 광둥성을 비웠을 때 광시성의 광시군벌 루룽팅이 광둥성까지 점령해버렸던 겁니다. 중국 군벌의 시대 안휘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에 이어 소개해드릴 네 번째 군벌은 중국의 최남단 광둥성의 군벌 개계군벌입니다. 광시성이 옛날부터 개수나무가 많다고 해서 광시성의 별칭이 이 개수나무 개자였는데 그래서 광시성의 군벌을 개계군벌이라고 한답니다. 개계군벌의 수장 루룽팅은 현 광시성의 성도인 난닝 출신이며 사실 중국인 한족이 아니라 좌족입니다. 청년 시절 청나라군에 입대하였다가 광시성의 제도까지 승진했는데 신해혁명 때 광시성의 독립을 선포하고 군벌로 거듭났죠. 개계군벌의 루룽팅이 광둥성까지 차지하자 광둥성의 군벌 천중밍은 광둥성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에 나섰고 이 광둥성을 두고 광둥성의 월계군벌과 광시성의 개계군벌이 1921년 치른 전투를 월계전쟁이라고 합니다. 월계전쟁의 승자는 광둥성의 군벌 천중밍이었습니다. 천중밍은 광둥성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광시성까지도 점령했죠. 전쟁에서 패배한 루룽팅은 상하이로 도주하였습니다. 루룽팅은 언제나 반격을 원하고 준비했으나 월계전쟁에서의 패전으로 개계군벌 내 루룽팅의 입지가 추락했고 결국 개계군벌의 신진세대들이 루룽팅을 개계군벌에서 파문시켜버렸습니다. 루룽팅이 쫓겨난 것을 기점으로 광시성의 개계군벌은 구개계군벌과 신개계군벌로 나뉘죠. 자, 이렇게 광둥성과 광시성 두 성을 아우르는 거대한 군벌로 성장한 광둥군벌의 천중밍, 중국 군벌의 시대 안휘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 개계군벌에 이어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광둥성의 월계군벌입니다. 광둥성의 별칭이 월이기 때문에 광둥성의 군벌을 월계군벌이라고 하죠. 월계군벌을 시작시킨 군벌은 천중밍이었습니다. 천중밍은 역시 광둥성 출신이고 청나라 때 과거 1차 시험까지 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청나라에 반감을 품던 천중밍은 공화사상에 빠진 공화파 세력 중 하나였고 청나라 내 가장 규모가 큰 공화파 단체였던 중국 동맹회에도 가입했었죠. 원래 천중밍이 모시던 상관으로 후한민이라고 있었는데 위안스카이가 후한민을 파직하자 천중밍이 광둥성의 독보적인 유지로 성장했고 순원과 힘을 합쳐 개계군벌과 싸우며 군벌로 성장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젠 거대한 군벌로 성장하니 혁명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순원은 북벌을 위해 천중밍의 군대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천중밍은 베이징 정부 타도에 딱히 관심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천중밍이 원하는 건 광둥, 광시 두 성 내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고 보존하는 현상 유지였습니다. 괜히 전쟁을 통해 군사력을 잃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순원과 천중밍이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천중밍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원의 오른팔로 부상 중이었던 장제스였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